자신의 정원에 어떤 꽃을 심을지 결정하는 것은 결국 정원사 자신이지. 바람이 분다고 나무가 뿌리 뽑히지는 않는다네. 뿌리가 깊다면. 안달루시아의 태양은 그날따라 유난히 뜨거웠다. 하얀 회벽과 붉은 기와 지붕이 층층이 쌓인 언덕 위 마을, 알바 플로레스 새벽의 꽃. 이사벨라의 작은 도자기 작업실 창문 너머로 올리브 나무밭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다. 눈부신 햇살이 작업실 안으로 쏟아져 들어와 막 물레에서 떼어낸 젖은 흙덩이 위에서 반짝였다. 이사벨라는 숨을 고르며 물레 앞에 앉았다. 흙의 부드러운 감촉이 손끝을 타고 올라왔다. 흙은 정직했다. 그녀가 마음을 다하면 섬세한 곡선으로 화답했고 조금이라도 한눈을 팔면 여지없이 무너져 내렸다. 곧 열릴 마을 축제, 페리아 데 플로레스, 꽃 축제의 전시회. 올해는 그녀에게도 작은 공간이 주어졌다. 자신의 작품 세계를 온전히 보여주고 싶은 열망과 사람들의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가슴속에서 뒤섞였다. 그녀는 눈을 감고 흙의 중심을 잡듯 자신의 마음을 다잡으려 했었다. 그때 예고 없이 작업실 문이 거칠게 열렸다. 오랜 친구이자 지긋지긋한 라이벌인 조각가 마테오였다. 다부진 체격에 강렬한 눈빛을 가진 그는 언제나처럼 자신감 넘치는 걸음걸이로 성큼성큼 들어섰다. 그의 손에는 늘 그렇듯 조각칼이나 망치가 들려있지 않았다. 오늘은 웬일인지 와인병 하나를 들고 있었다. 이사벨라! 역시 여기 있었군. 마테오는 작업대 위에 놓인 이사벨라가 막 완성한 독특한 유약 처리를 한 커다란 접시를 발견하고는 거침없이 다가갔다. 그리고는 와인병을 내려놓고 접시를 이리저리 돌려보며 혀를 찼다. 형태는 나쁘지 않은데 유약색이 너무 감상적이야. 힘이 없어. 내 조각 옆에 두면 완전히 묻힐걸? 단정적인 말투. 늘 이런 식이었다. 이사벨라는 그 푸른빛 유약에 담긴 새벽 바다의 고요함과 깊이를 설명하고 싶었다. 밤새 실험하며 찾아낸 자신만의 색이라고 그 약함 속에 숨겨진 섬세한 힘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었다. 하지만 마테오의 확신에 찬 얼굴과 내 조각 옆이라는 당연한 듯한 말 앞에서 그녀의 목소리는 또다시 목구멍 안으로 사라졌다. 가슴이 답답하게 죄어왔다. 그녀는 습관처럼 입을 꾹 다물고 애써 희미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렇게 보여? 당연하지. 역시 내 안목이 맞다니까. 마테오는 만족스러운 듯 어깨를 으쓱하며 와인병 마개를 땄다. 마치 자신의 평가가 절대적인 진리라도 되는 것처럼. 그는 이사벨라의 침묵을 동의로 받아들인 듯 축제 준비는 잘 되어가냐며 다른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다. 또 시작이다. 이사벨라는 속으로 신음했다. 왜 나는 그의 말에 항상 할 말을 잃는 걸까? 왜 내 생각, 내 작품은 그의 앞에서 늘 작아지는 걸까? 그녀는 마테오가 따라주는 와인잔을 받아들었지만 씁쓸한 맛은 와인 때문만은 아니었다. 며칠 후 축제위원회로부터 예상치 못한 연락이 왔다. 올해의 젊은 예술가로 이사벨라와 마테오가 공동 선정되어 마을 중심의 작은 갤러리에서 2인전을 열게 되었다는 소식이었다. 알바 플로레스의 젊은 예술가에겐 더할 나위 없는 영광이자 기회였다. 이사벨라는 잠시 가슴이 벅차올랐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다. 마테오와 함께 전시를 해야 한다는 사실이 무거운 돌덩이처럼 그녀의 마음을 짓눌렀다. 그의 거대한 조각상들 사이에 놓일 자신의 섬세한 도자기들을 상상하자 벌써부터 숨이 막혔다. 첫 공식 회의 날 이사벨라는 단단히 마음을 먹고 갤러리로 향했다. 갤러리는 하얀 벽과 지형 창문이 아름다운 햇살이 잘 드는 공간이었다. 하지만 그곳에 먼저 도착해 있던 마테오의 존재감은 갤러리 전체를 압도하는 듯했다. 그는 이미 자신의 구상도를 펼쳐놓고 위원회 사람들에게 열정적으로 설명하고 있었다. 그의 계획은 예상대로였다. 자신의 거대한 금속 조각상들을 갤러리 중앙과 주요 동선에 배치하고 이사벨라의 도자기는 벽 쪽이나 창가 구석에 장식처럼 놓는 것이었다. 이봐 이사벨라, 마침 잘 왔어. 내 계획 좀 보라고. 이 중앙에 내 태양의 비명을 놓고 저쪽 벽에는 바람의 노래 시리즈를 세울 거야. 임팩트가 확실하겠지? 이사벨라는 심호흡을 했다. 지금 말하지 않으면 이번에도 그의 방식대로 모든 것이 결정될 터였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마테오, 내 작품들이 강렬하다는 건 알아. 하지만 내 도자기들은 좀 더 가까이에서 섬세한 질감과 빛의 변화를 느껴야 하는 작품들이야. 관람객들이 편안하게 다가가서 교감할 수 있는 공간 구성이 필요해.
예를 들어 이쪽 창가 공간을 활용해서. 이사벨라. 마테오가 그녀의 말을 단호하게 끊었다. 그의 눈빛에는 짜증이 서려 있었다. 예술은 임팩트야. 사람들은 강렬한 걸 원한다고. 내 작품은 예쁘지. 하지만 약해. 내 조각이 중심이 되고 네 작품들이 그걸 보조해주면 완벽한 조화가 될 거야. 보조하는 역할. 그 말이 비수처럼 이사벨라의 가슴에 꽂혔다. 회의에 참석한 다른 사람들은 두 젊은 예술가의 기싸움을 흥미롭게 지켜볼 뿐 누구 하나 나서서 중재하려 하지 않았다. 알바 플로레스의 마냐나, 내일. 정신은 이런 갈등 상황에서도 어김없이 발휘되는 듯했다. 결국 회의는 마테오의 계획을 잠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로 싱겁게 끝나버렸다. 이사벨라는 깊은 모멸감과 무력감에 휩싸여 갤러리를 나섰다. 뜨거운 안달루시아의 태양 아래 그녀의 그림자는 유난히 더 작고 희미해 보였다. 그날 저녁 이사벨라는 가장 친한 친구 소피아의 작은 타파스 바를 찾았다. 소피아는 밝고 에너지가 넘치는 플라멩코 댄서였다. 그녀는 이사벨라의 축 처진 어깨를 보자마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단번에 알아차렸다. 오, 이사벨라, 또 마테오 그 녀석 때문이지? 얼굴에 다 쓰여 있네. 이사벨라는 와인잔을 앞에 두고 낮에 있었던 일을 털어놓았다. 자신의 의견이 어떻게 묵살당했는지, 마테오의 말이 얼마나 모욕적이었는지. 소피아는 진심으로 분개하며 그녀의 편을 들어주었다. 세상에, 정말 너무하네. 하지만 이사벨라, 마테오도 문제지만 너도 문제야. 왜 네 생각을 제대로 말하지 못해? 언제까지 그렇게 당하고만 있을 거야? 내 작품은 내 영혼이잖아. 그걸 보조 역할이라니. 소피아의 직설적인 말은 아팠지만 틀린 말이 아니었다. 이사벨라는 고개를 숙였다. 말해도 소용없어, 소피아. 그는 절대 안 변해. 내 말은 듣지도 않을걸. 듣게 만들어야지. 맛있는 토르티아도 뒤집을 용기가 필요하다고. 내 안에 불꽃을 보여줘, 친구. 소피아는 이사벨라의 손을 꽉 잡으며 격려했지만 이사벨라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다. 용기를 내는 것. 그것은 그녀에게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처럼 느껴졌다. 어릴 적 역시 예술가였던 권위적인 아버지 앞에서 자신의 작은 의견조차 묵살당했던 기억들이 희미한 상처처럼 남아있었다. 갈등은 피해야 하는 것, 침묵은 안전한 것이라고 그녀는 너무 오랫동안 믿어왔다. 며칠 동안 이사벨라는 작업에 집중할 수 없었다. 물레 위의 흙은 번번이 그녀의 불안한 마음을 반영하듯 중심을 잃고 주저앉았다. 머릿속은 마테오와의 공동 전시 문제로 가득 차 있었다. 이대로 그의 계획에 끌려가야 하는 걸까? 아니면 소피아의 말처럼 용기를 내야 할까? 하지만 어떻게? 고민에 빠져 정처 없이 마을을 걷던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마을 외곽 올리브 나무가 우거진 언덕 위에 자리한 원로 화가 안토니오의 집 앞에 다다랐다. 안토니오는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예술가였다. 그의 집 정원은 온갖 종류의 꽃과 허브 그리고 오래된 올리브 나무들로 가득 차 있었다. 마침 안토니오가 정원에서 이젤을 놓고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그는 이사벨라를 발견하고는 부드러운 미소와 함께 손짓했다. 이사벨라, 오랜만이군. 이리 와서 시원한 레모네이드나 한잔하게. 안토니오의 차분하고 깊은 눈빛 앞에서 이사벨라는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그가 내미는 의자에 앉아 자신도 모르게 마테오와의 갈등과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안토니오는 말없이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그의 하얀 수염과 주름진 얼굴에는 오랜 세월과 예술에서 길어올린 지혜가 어려 있었다. 이야기가 끝나자 안토니오는 잠시 침묵하더니 정원의 오래된 올리브 나무를 가리키며 나지막이 말했다. 저 나무를 보게. 수백 년 동안 저 자리에서 비바람을 맞으며 서 있었지. 가지가 부러지기도 하고 껍질이 벗겨지기도 했지만 깊은 뿌리 덕분에 여전히 저렇게 푸르지 않은가.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이사벨라를 바라보았다. 가장 단단해 보이는 벽이 때로는 가장 여린 속을 감추고 있다네. 그리고 자신의 정원에 어떤 꽃을 심을지 결정하는 것은 결국 정원사 자신이지. 바람이 분다고 나무가 뿌리 뽑히지는 않는다네. 뿌리가 깊다면. 알듯 말듯한 비유적인 말들. 하지만 이사벨라는 그 말들이 가슴 깊이 와닿는 것을 느꼈다. 마테오의 그 강하고 고집스러운 태도 이면에는 어쩌면 그만의 불안과 여린 속이 숨겨져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자신의 정원,
즉 자신의 작품 세계와 삶의 방식을 결정하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이라는 사실. 그녀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나의 뿌리는 무엇인가? 나는 무엇을 지키고 싶은가? 안토니오의 정원을 나서는 이사벨라의 발걸음은 이전보다 조금 더 단단해져 있었다. 완벽한 해답을 찾은 것은 아니었지만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한 희미한 방향을 잡은 듯했다. 다음 날 이사벨라는 다시 마테오를 찾아갔다. 그의 작업실은 차가운 금속 조각들과 돌가루로 어수선했지만 그 속에는 치열한 창작의 열기가 감돌고 있었다. 이사벨라는 안토니오의 말을 떠올리며 먼저 마테오의 아이디어를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기로 했다. 마테오, 내 조각 중심의 전시 구성이 강렬하고 인상적이라는 건 인정해. 특히 태양의 비명은 정말 압도적이더라. 마테오는 의외의 칭찬에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특유의 오만한 미소를 되찾았다. 그렇지, 내 말이 맞다니까. 이사벨라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말을 이었다. 이번에는 그의 눈을 피하지 않았다. 그 강렬한 에너지를 살리면서 내 작품의 섬세함과는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을지 같이 방법을 찾아보면 좋겠어. 예를 들어 조명이나 공간 분할을 좀 더. 이사벨라. 마테오가 또다시 그녀의 말을 잘랐다. 그의 얼굴에는 결국 내 방식이 옳다는 걸 인정한 주제에 뭘 더 바라는 거냐는 듯한 표정이 역력했다. 조화는 내가 전문가야. 네 작품들은 그냥 내가 정해주는 자리에 놓으면 돼. 걱정 마. 그는 더 이상 들을 필요 없다는 듯 다시 자신의 조각 작업에 몰두하기 시작했다. 이사벨라는 차갑게 식어버린 공기를 느끼며 작업실을 나왔다. 첫 번째 시도는 처참하게 실패했다. 역시 소용없어. 그는 변하지 않아. 절망감이 다시 그녀를 덮쳤다. 하지만 며칠 후 갤러리 공간을 함께 실측하던 중에 작은 변화의 조짐이 보였다. 마테오는 여전히 자기 멋대로 공간을 재단하며 지시하고 있었다. 내 도자기들은 이쪽 벽에 쭉 일렬로 놓으면 되겠네. 창가니까 빛도 잘 들고 공간도 딱 맞네. 그는 당연하다는 듯 줄자를 이사벨라 쪽으로 툭 던졌다. 순간 울컥했지만 이사벨라는 지난번 실패를 떠올리며 심호흡을 했다. 그리고 이전과는 다른 낮지만 단호한 톤으로 말했다. 그의 눈을 똑바로 보면서 마테오, 그건 내 생각이고 나는 그렇게 배치할 생각이 없어. 마테오가 잠시 하던 동작을 멈추고 놀란 눈으로 그녀를 쳐다보았다. 이사벨라는 말을 이었다. 이 전시는 우리 공동 전시야. 내가 일방적으로 모든 걸 정할 수는 없어. 이 공간 배치 문제는 다시 함께 논의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해. 예상치 못한 반박에 마테오는 잠시 말문이 막힌 듯했다. 그의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잠시 이사벨라를 빤히 쳐다보더니 이내 퉁명스럽게 쏘아붙였다. 나중에 이야기하지. 지금 바쁘니까. 그는 서둘러 다른 쪽으로 가버렸다. 상황이 해결된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이사벨라는 느낄 수 있었다. 마테오가 처음으로 그녀의 말에 멈칫했다는 것을.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이 이전과는 다른 태도를 보였다는 사실에 아주 작은 용기를 얻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오랫동안 닫혀있던 문에 작은 균열이 생기는 듯한 느낌이었다. 전시 설치 마감일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축제 분위기로 들뜬 마을의 공기와는 달리 이사벨라의 마음은 폭풍전야처럼 불안했다. 마테오와의 관계는 여전히 살얼음판을 걷는 듯 아슬아슬했다. 그는 나중에 이야기하자던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여전히 자신의 계획대로 전시를 밀어붙일 기세였다. 마감일 바로 전날 밤, 이사벨라는 밤늦게까지 작업실에서 자신의 혼이 담긴 도자기들을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포장하고 있었다. 축제에 대한 기대와 설렘보다는 내일 닥쳐올지도 모를 마테오와의 또 다른 충돌에 대한 불안감이 더 컸다. 그때 소피아로부터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다. 이사벨라, 큰일 났어. 빨리 갤러리로 와봐. 마테오 그 자식이 글쎄 자기 제일 큰 조각상을 갤러리 정중앙 네가 메인 작품 놓기로 했던 바로 그 자리에 설치하고 있다고. 전화기 너머 소피아의 흥분한 목소리에 이사벨라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배신감과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눈물이 나거나 주저앉고 싶지는 않았다. 대신 차갑고 단단한 무언가가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차올랐다. 이번에는 달라야 해. 안토니오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자신의 정원에 어떤 꽃을 심을지 결정하는 것은 결국 정원사 자신이지. 이사벨라는 작업복 차림 그대로 갤러리로 달려갔다.
갤러리 문은 활짝 열려 있었고 안에서는 마테오가 인부 2명에게 소리치며 지시하는 모습이 보였다. 거대한 청동 조각상, 그의 태양의 비명이 위압적인 모습으로 갤러리 정중앙 명백히 이사벨라의 대표작이 놓이기로 희약되었던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마테오는 땀을 뻘뻘 흘리며 갤러리로 뛰어들어온 이사벨라를 발견하고도 잠시 멈칫했을 뿐 보란듯이 인부들에게 작업을 계속하라고 손짓했다. 그의 얼굴에는 어쩔 거냐는 식의 오만함이 가득했다. 이사벨라는 떨리는 숨을 애써 가다듬었다. 그녀는 천천히 마테오 앞으로 걸어갔다. 그리고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차분하지만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다. 마테오, 지금 뭐 하는 거야? 여기는 분명히 내 작품을 놓기로 합의했던 자리잖아. 마테오는 기다렸다는 듯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꾸했다. 아, 왔어? 전체 구성을 보니 이게 훨씬 나아. 임팩트가 살잖아. 내 작품은 저쪽 창가에 두면 딱이겠네. 내가 자리 봐놨어. 그 순간 이사벨라 안에서 무언가가 끊어지는 소리가 났다. 그녀는 더 이상 그의 눈을 피하지 않았다. 그의 오만한 눈빛을 정면으로 마주보며 낮지만 갤러리 전체에 울릴 만큼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마테오, 내 말 좀 들어봐. 그녀의 단호한 목소리에 마테오도 인부들도 문가에서 걱정스럽게 지켜보던 소피아도 모두 숨을 죽였다. 내 작품이 너에게 소중하듯 내 작품도 나에게 소중해. 그리고 우리 사이의 한 약속도 중요해. 이건 내 개인전이 아니야. 우리 공동 전시라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모든 것을 망가뜨릴 순 없어. 망가뜨리다니. 전시를 더 좋게 만드는 거지. 넌 너무 소심하고 자기 작품밖에 몰라. 마테오가 발끈하며 소리쳤다. 더 이상은 안 돼. 이사벨라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다. 그녀는 마지막 남은 용기를 모두 끌어모았다. 만약 지금 당장 이 조각상을 원래 합의된 위치로 옮기지 않는다면, 그리고 앞으로 남은 준비 과정에서 나를 예술가로서 동등한 파트너로서 존중하지 않는다면 나는 이 공동 전시를 포기하겠어. 지금 내 작품들을 모두 가지고 돌아가겠어. 그녀의 눈빛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나 망설임이 없었다. 오직 자신의 존엄성과 예술을 지키겠다는 확고한 의지만이 불타고 있었다. 마테오는 이사벨라의 폭탄 선언 같은 말과 전에 본 적 없는 그녀의 강경한 태도에 완전히 말을 잃었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와 당혹감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자신을 정면으로 조금의 흔들림도 없이 마주보는 이사벨라의 눈빛에서 낯선 종류의 힘을 느꼈다. 어쩌면 그것은 존중감과 비슷한 감정이었을지도 모른다. 갤러리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뜨거운 안달루시아의 밤 공기 속에서 오직 귀뚜라미 소리만이 아슬아슬하게 이어지고 있었다. 길고 긴 침묵 끝에 마침내 마테오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불만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이전의 고압적인 기세는 한풀 꺾여 있었다. 정 그렇게까지 나온다면 알았어. 그럼 내 생각은 뭔데? 어떻게 배치하자는 건데? 그는 마치 큰 선심이라도 쓰는 듯 말했지만 그것은 명백한 후퇴였다. 이사벨라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긴장을 풀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이 오랫동안 구상해왔던 두 사람의 작품이 서로의 개성을 침범하지 않으면서도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배치 계획을 차분하게 설명하기 시작했다. 마테오는 여전히 투덜거리고 반론을 제기했지만 이전처럼 그녀의 말을 일방적으로 무시하지는 않았다. 그는 처음으로 이사벨라의 의도에 대해 질문했고 그녀의 설명에 귀를 기울이는 시윤이라도 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밤새도록 갤러리에서 작품들을 재배치했다. 여전히 날선 대화가 오갔고 사소한 의견 충돌은 끊이지 않았지만 분위기는 이전과는 확연히 달랐다. 일방적인 지시와 복종 대신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도 미묘한 협력과 타협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동이틀 무렵 갤러리는 마침내 두 젊은 예술가의 열정과 갈등이 녹아든 독특하고 아름다운 공간으로 다시 태어났다. 페리아 데 플로레스 개막일. 갤러리는 형형색색의 꽃과 플라멘코 음악 그리고 사람들로 북적였다. 마테오의 강렬하고 역동적인 조각과 이사벨라의 섬세하고 고요한 도자기는 놀랍도록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며 관람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어떤 이는 마테오의 작품 앞에서 압도적인 힘에 감탄했고 또 다른 이는 이사벨라의 작품 앞에서 숨겨진 이야기에 귀 기울였다. 사람들은 두 예술가의 서로 다른 매력이 만들어내는 독특한 시너지에 찬사를 보냈다.
안토니오가 지팡이를 짚고 갤러리를 찾아와 이사벨라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다. 보게 이사벨라, 자신의 목소리를 찾은 예술가의 작품은 영혼을 울리는 힘이 있다네. 아주 멋진 전시야. 소피아는 진심으로 기뻐하며 이사벨라를 껴안았다. 내가 해냈어, 친구. 정말 자랑스러워. 마테오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팔짱을 낀 채 복잡한 표정으로 전시장을 둘러보고 있었다. 그는 관람객들의 호평에 어깨를 으쓱거리면서도 간간히 이사벨라의 작품 앞에 멈춰서서 생각에 잠기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그러다 문득 이사벨라와 눈이 마주쳤다. 그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어색하지만 짧게 고개를 끄덕 보였다. 그것은 완전한 사과나 화해의 제스처는 아니었다.